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환경법, 자, 변호사 시험에서 환경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경법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환경법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 관련 법이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실관계, 즉 우리가 기출됐던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가 있을 거예요. 토탈 해가지고 25번입니다. 25회에 우리가 걸쳐서 기출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환경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법은 사실 우리가 매우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과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는 아주 전략 과목으로 우리가 낙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도 조건이와 공부할 양이 상당히 우리가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효자 과목으로서 우리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법률이 한정이 돼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법률은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요. 20가지를 우리가 적절하게 응용을 해가면서 문제에 적용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경법 같은 경우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실질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선택 과목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토탈해서 이제 25번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면 알겠지만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점유율이 좀 낮았었습니다. 환경법이.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 환경법을 강의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의 유일하게 환경법을 또 이번에 강좌를 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배점이 뭐 그리 크진 않지만 이 배점 정도면은 또 합격에 당락을 또 가를 수 있는 그러한 잣대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거의 만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초학도들은 우리가 내가 이제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할까 이런 고민에 빠지는데,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지구 환경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이제 국제 환경 어떤 협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환경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그러죠. 미국의 이런 법도 다 환경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 공부했고, 그다음 환경법, 그다음에 형법 이렇게 공부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환경법을 우리가 구성하는 법이 있어요. 환경법은 말 그대로 환경 관련법이 거의 7, 80% 차지합니다. 환경 관련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7, 80%인데 예를 들어서 뭐 폐기물 관리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 정책 기본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물 환경 보존법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생소할 텐데 조금만 공부해 두시면은 금방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환경법은 제 첫 시간이니까 모의고사라든가 기출문제를 풀기 전에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경법은 이 환경 침해가 있잖아요. 침해가 있으면은 침해에 대한 어떤 고의가 있을까? 그다음에 인과관계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환경 관련법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있을 거예요. 조치.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우리가 물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는 어떠한 법적인 조치가 있어요. 형사상 조치라든가 행정상 조치라든가, 나아가서는 민법상, 민사소송법상 조치라든가 이런 조치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그리고 또 들어가기 전에 또 몇 말씀 드리는데, 환경법에서는 그러니까 입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입증. 이 환경에 대한 침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만 해도 우리가 입증할 때는 누가 입증했냐면 사실 피해자가 입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입증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는 무슨 뭐 새로운 학설도 많이 등장하는데 그래야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 환경법
기출 문제라든가 모의고사를 한번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부담이 없을 거로 생각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것도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주관식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 판단으로는 한 2, 3주만 연습하시면은 합격권에 쏙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법은 25회를 우리가 다룰 건데요. 사실 다루기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초학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민법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행정법 얘기도 나오고 뭐 형법 얘기도 나오고 형사소송법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관련 법률이 많기 때문에 다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책에서 조문 뭡니까? 이 목차 같은 것이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2022년도 이 뭡니까? 11회 변호사 시험 환경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를 보세요. 제1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갑은 2013년도 5월 달에 A시 공공구 자연 녹지 지역에서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신고 운영해 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야 이거 대기 오염물과 이제 관련이 돼 있구나. 그리고 문제 딱 나와 있죠. 문제 세 번째 보면은 대기환경보전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어떤 행위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증, 그 다음에 손해배상, 그 다음에 행정상 어떤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겠구나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스콘 공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거기 보면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벤조에이, 피레이라는 어떤 오염물질을 계속 방출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이 오염되고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거기 보면은 1km 내에 2만 1000여 명의 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주민이 어떻게 이걸 할 것이냐. 환경 오염됐을 때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질환이 발생했다. 그죠? 어떤 질환이 발생했을 때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질환과 환경 오염의 어떤 역학관계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환경법이 되는데 어떤 흐름은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2020년 1월 1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기환경보전법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12나노그램이라고 돼 있죠. 이런 거. 나노그램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죠. 자, 오염의 어떤 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하는 건데요.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요. 자, 1번은 뭐냐면 아스콘 공장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손해배상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국가배상도 뭔가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위임된 어떤 기관에서 이런 오염이 됐으면은 국가배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선 개인이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입니다. 알겠죠? 손해배상으로 한다. 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근데 손해배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민법의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하는 것이고 뭐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거 어떤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있거든요. 뒤에 넘겨보면 나와요. 그래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와 환경정책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경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써주는데 어떤 것이 우선하냐면 환경정책기본법이 우선한다는 것이 일반적 이론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특별법이고 이것은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썼냐면 자, 그러니까 아스콘 공장을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을까?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법에 의해서 자, 너네 이제 환경 오염물 배출하지 마라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역시 조치와 관련돼 있어요.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자연 녹지 지역에서는 어떤 특정한 어떤 오염물질 같은 거 있죠. 유해 어떤 물질을 배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시장의 조치,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처분을 때릴 수가 있는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논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번은 민법과 관련된 거고 2번은 뭡니까? 이 자체
우리가 대기환경보존법이라든가, 그죠? 대기환경보존법상 어떤 조치, 즉 특별법상 조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토계획 및 이용해관 법률과 또는 뭡니까? 우리 시장의 어떤 조치, 이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가 나와 있고, 배점은 40점, 30점, 그 다음에 10점, 그 다음에 1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배점이 제일 높은 것이 바로 이제 2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2번. 물론 1번, 토탈 해가지고 1번이 가장 크지만, 나눠가지고는 2번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대략적 계획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은, 문제 해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는 요 쟁점, 목차를 잘 암기해 주시고 가셔야 돼요. 거기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법 750조, 요걸 꼭 써줘야 됩니다. 민법 750조에 고의 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요거는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민법 750조입니다. 750조는 뭐 항상 시험에 출제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위법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고유과실 따질 때 여기에 대한 학설이 있습니다. 이 학설을 첫째 시간이지만 공부를 해둬야 돼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환경적재보전법상 또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법 750조에 비해서 이것이 더 빨리 먼저 우선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설치 허가, 이게 문제, 그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환경을 계속 오염하는데 비산먼지라고 하죠. 어떤 배출 시설 없이 그냥 내보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을 설치, 이게 허가 대상인지 여부, 이거의 판단을 우리 해봐야겠고, 따라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A 시장의 어떤 배출 시설, 너무 오염 물질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출 시설을 뭐 차단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상 조치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형사상 조치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법은 여러 가지 법이 다 우리가 포함될 수 있다. 민법, 행정법, 나아가서는 형법, 형사소송법, 뭐 이런 겁니다. 형사상 조치. 그리고 특별법상, 관련 법칙상 이것을 우리가 제한하는 조치, 이거 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설문 보겠습니다. 1산. 주민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면 어떤 입증 책임과 관련돼 있죠. 증명 책임이라고 그러죠. 이런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답안지를 쓸 수 있을까 이런 얘기인데, 첫 번째가 민법 제750조라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중요 표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겁니다. 자, 민법 750조는 손해배상할 때 어떻게 됩니까? 고의과실 따져봐야겠죠. 고의과실.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위법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따지면 된다는 거죠. 세 가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뭡니까? 고의과실. 그죠? 고의과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물론 뭐 위법성 전에 인과관계를 먼저 따져야죠. 자, 이겁니다. 이 세 가지만 딱 써주면은 고득점을 딱 맞는 겁니다. 자, 밑에 보세요. 민법 750조는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고의과실이다. 그렇죠? 그리고 위법한 결과,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상당 인과관계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고의과실은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방지 의무 위반설과 그 다음에 예견 가능성설, 이렇게 두 가지 학설이 있고요. 그걸 써주시고, 그 다음에 위법성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수인 한도설이 있어요. 내가 참을 수 있었을까? 참을 수 없으면 위법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과관계인데, 인과관계에 대해서 종전에는 개연성설이었어요. 개연성설인데, 지금은 뭡니까? 신개연성설이에요. 그래서 이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개연성설은 뭐냐면, 자, 저희가 이제 배출, 그러니까 무슨 손해를 줬다. 그죠? 이것을 종전에는 피해자가 우리가 입증을 했었는데, 이것을 누가 입증합니까? 바로 가해자가 내가 이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것을 입증하면 된다는 것이 바로 신개연성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꼭 알아두시면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12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제가 설명한 그대로예요. 개연성설과 신개연성설이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개연성설 같은 경우는 어떤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발생 가능할 정도, 상당 인과 가능성, 요것만 있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